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하는 일은 모든 외과의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던 환자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기며 더 이상 생명 신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순간, 그 충격과 당혹감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댐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는 것처럼요. 댐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작은 균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며 결국 한순간에 붕괴하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도 비슷한 이치를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게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 하나는 1981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내과 레지던트 1년차로 병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던 중이었죠. 어느 날 인계받은 환자들 중 몇 명은 곧 중환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 보였던 환자들이었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몇몇 환자는 중환자가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당직실에서 짐을 싸서 병원을 떠나려던 순간 선배 한 분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마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뎌질 수도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명을 돌보는 직업에서 맞닥뜨리는 생사의 경계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기며 반사조차 사라지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충격과 무력감은 매번 새롭게 찾아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을 잃고 점점 잠에 빠지는 시간이 늘어나며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가래가 들끓고 배뇨 활동이 줄어드는 등 혈액순환과 관련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작은 균열이 생긴 댐이 서서히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삼키는 순간이 오듯 생명도 그렇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많은 현대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란 단순히 삶이 끝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존재했던 모든 흔적과 근거가 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이란 수십 년간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쌓아온 것인데 그것이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난다는 것은 큰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멈추고 나면 단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뇌파 활동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음이 얼마나 급작스럽고도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과 존재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뇌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는 보고, 듣고, 기억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여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의식의 독립선언이라고 불리는 발표였습니다. 그들의 선언은 의식이라는 것이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며 죽음이라는 미지의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과정을 연구해 이를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돕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2016년 학술지 엑스플로러에 실렸으며 그중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 선언은 5가지 주요 연구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사체험 니어 마이너스 데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임사 상태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사례로 많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스베드 비전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의 환영을 보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먼 곳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세 번째는 사후 통신 애프터 데스 커뮤니케이션 ADC입니다. 이는 죽은 이가 살아있는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상으로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를테면 나비나 무지개처럼 평소 보기 드문 자연현상이 특정한 맥락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령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에 갑자기 나비가 나타난다거나 무지개가 뜰 수 없는 날씨 조건에서 무지개가 보이는 등입니다. 이 현상의 목적은 죽은 사람이 나는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전생 기억입니다. 특정 개인이 과거 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일부 영매 현상으로 죽은 이와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5가지 현상을 바탕으로 의식이 육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7년 동안 강의를 하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천국이나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답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영화 스틸 라이프를 언급합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한 작은 마을 공무원이 고독사한 사람들을 위해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죽은 이의 삶을 세세히 조사해 종교적 배경이나 남겨진 가족을 찾고 아무도 없는 경우
직접 조문객으로 참석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숙자의 고독사를 조사하던 중 그는 그 사람이 과거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 노숙자는 평소 방탕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였지만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동료를 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과 그 이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물질적인 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식과 기억,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의 선언과 연구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평생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으니 지옥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살신성인의 행위를 했으니 천국으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단순하게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와 인생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는 무수한 스펙트럼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도 단순히 있다, 없다로 결론 내릴 수 없죠? 오히려 이들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법칙에 따라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이들은 이를 유상종의 법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특이 중력처럼 각자 자신의 성향과 삶의 방향에 맞게 끌리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평소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했던 영혼들은 그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이들끼리 모여 다시 그러한 삶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살아있을 때 남을 중상모략하고 사기를 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영혼들은 같은 성향을 지닌 이들끼리 모여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옥은 불타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관계와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내적 갈등과 고통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후세계를 묘사한 우화가 있습니다. 사후세계에는 길이가 1엠가 넘는 젓가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서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며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죠. 반면 지옥에서는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자기 입에 넣으려 하다가 실패하고 아수라장이 되며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우화는 타인과의 협력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후세계라는 비유를 통해 보여줍니다. 또한 많은 근사 체험리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 하나가 삶의 회고 패너래믹 라이프 리뷰입니다. 이 경험에서는 자신의 과거가 마치 영화처럼 파노라마로 펼쳐지며 과거의 모든 행동과 결정들이 되새겨진다고 합니다. 특히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일삼거나 갑질을 통해 상대를 억압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회고의 순간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단순히 소설이나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쓴 죽음의 지대다. 데스 졸라는 책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는 산을 오르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지만 생존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추락의 순간에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이 영혼이 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삶의 끝자락에서 인간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선 존재로서의 자신을 느끼게 되는 듯합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이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쌓아온 삶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지가 사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은 곧 우리의 사후 세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요? 사람의 의식이 육체를 떠나면서 자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차에 치여 하늘로 붕 떠오르면서 자신의 온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수십 년간의 삶이 짧은 시간에 되돌아보며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근사? 체험리어 -데스 익스피리언스과 관련된 현상으로 죽음을 맞이한 순간이나 임사체험을 겪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사체험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육신을 벗어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삶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은 단순히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죽음은 그저 옮겨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비가들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신비가 스베덴보리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7살 때 한 신비 체험을 겪고 나서 그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존의 일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사후 세계를 드나들며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그의 저술을 통해
신비적인 세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신비 체험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20세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많은 신비가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키프로스 지방에서 활동한 다스칼로스나 덴마크의 마르티누스와 같은 신비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후 세계와 관련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는 영매의 존재입니다. 영매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교류하며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부 어린이들이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현상입니다. 전생 기억을 가진 어린이들은 두세 살 무렵부터 자신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한 곳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의대인지과학연구소로 그곳에서는 3,000건 이상의 실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최면을 통한 퇴행 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면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되돌아보거나 심지어는 전생을 회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최면 퇴행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정적인 경험을 함께 되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사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분 이상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임사체험을 통해 자신이 죽은 상태에서 의식을 가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 외국의 사례에서는 수술 중에 심장이 멈추고 환자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20분이 지나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의사는 매우 놀라워하며 다시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회복되고 나서 자신이 수술실 위를 떠다니며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전도 모니터와 그 위에 붙어있는 메모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상상이나 신화를 넘어서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임사체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끝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다른 존재로 변해간다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사들이 실제로 겪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죽음 직전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살아 돌아와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근사 체험을 들으면 그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모든 근사 체험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심장이 멈춘 시간이 길수록 그 체험의 강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건축가 정기영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정기영 선생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많은 건축물들을 설계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천문대, 낙골당, 도서관 등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들을 다수 설계했죠. 그는 건축계에서 공익건축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며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5년 이상 대장암을 앓고 있었고 결국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에서 나누었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기영 선생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나이가 들수록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 가족은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성숙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밝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생의 마지막 말은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아차산에서의 소풍 중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도 고맙고 나무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미의 어느 독재자 출신 대통령의 임종 장면에서는 그의 마지막 말이 매우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그 대통령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나 좀 더 살고 싶어, 나 좀 죽지 않게 해줘라고 말하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죽음에 대한 준비와 무지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기영 선생처럼 죽음을 준비한 이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몇 년 전 한 80대 말기 전립선암 환자가 사전 장례식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장례식이 의미 없다고 느끼고 죽기 전에 미리 지인들과 친구들, 친척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때 실현 가능한 선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이자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성자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멘토 모리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살면 죽음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의 삶이 끝날 때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점은 바로 이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후회와 원망을 느낍니다. 신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모든 감정들을 넘어서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일찍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만 암에 걸렸을까? 이런 원망이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 뒤를 이어 후회가 따라옵니다. 특히 젊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자책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셨거나 과거에 무리하게 살았던 날들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매우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도 식도암, 위암, 대장암과 같은 암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말기암 환자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이 이미 전이되어 몸 곳곳에 퍼진 상태에서 환자가 느끼는 첫 번째 증상은 대개 소화불량입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이 종종 소화기 내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검사를 거쳐보면 이미 암이 많이 퍼져서 사실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그중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1980년의 인턴 시절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한 환자였습니다. 당시 그 환자는 14살 소년이었고 원인 불명의 고열 때문에 입원했었죠. 4개월 동안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골수 검사를 통해서야 혈액암의 증거가 밝혀졌고 그때서야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그 소년이 떠나는 날 저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의 누나들이 와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소년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저와 나이가 비슷한 50대 중반쯤 되었을 텐데 그 사실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후 방광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방광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소변 색깔이 콜라색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 증상이 염증으로 인한 것일 거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했지만 결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직업상으로는 비뇨기계 암이 먼저 떠올랐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었을 뿐 실제로는 방광암으로 판명되었죠. 의사들 중에는 자기 전공 분야의 질환으로 죽게 된다는 징크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위암이나 대장암을 생각해보긴 했지만 부모님이 급성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저는 심장질환이 더 위험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제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었죠. 20년 넘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으며 체중도 14kg 이상 감량했었습니다. 또한 10년 넘게 수영을 했고 수영을 통해 누적한 거리가 무려 3,500km나 되죠. 담배는 피지 않았고 술도 적당히 즐기는 정도였으니까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히 더하거나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과거에 비해 삶의 목표나 목표 지향적인 태도에서 큰 변화를 겪었죠. 이전에는 단기적인 성과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로서 더 많은 논문을 쓰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연구비를 따오는 것 등이 제 인생의 주요 목표였죠.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가서 연구 계획서를 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일과 업적에 몰두하느라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성과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관리해온 만큼 암과 같은 병에 걸린 것도 제 인생에서 일어난 한 사건일 뿐 그에 대해 자책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더 큰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재조명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에 큰 수술을 받았고 그때 이미 저는 명예퇴직을 2년 앞당겨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0년 제 제자가 선물로 카메라를 주었고 그 덕분에 2019년부터 저는 제주로 완전히 이주하여 상주하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그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옷 차림으로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 찍곤 합니다. 그전에는 주로 의료인들, 특히 선후배 의사들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소통하는 사람들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철학자, 종교인, 심지어는 사별을 겪은 사람들과도 많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이나 아들을 불치병, 예를 들어 뇌종양으로 떠나보낸 어머니들, 그리고 30살의 아들을 떠나보낸 변호사 어머니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사별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는 모두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과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느끼며 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별을 경험한 이들과의 소통이 더욱 깊어졌고 제 삶의 범위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면서 저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저는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단지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으며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수술은 정말 큰 수술이었고 지금도 배꼽에서부터 하복부까지 큰 칼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방광과 인접한 전립선 등을 모두 제거해야 했고 그로 인해 배뇨 장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방광암 수술이 다른 암 수술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은 암이 있는 부위만 잘라내고 연결하면 되지만 방광암은 단순히 방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일부 잘라서 인공 방광을 만들어 연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법은 사실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40년 전 수술을 받았다면 지금쯤 소변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야 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상태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누구나 회복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감사의 마음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해야 하죠. 매일 아침 또는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그 감사를 습관적으로 되새기고 매일매일 자신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음식이나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특별히 따지지 않고 살아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현재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넘쳐나지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유명한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여전히 끊임없이 나오고 사람들은 열심히 구매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암 환자가 있을 경우 그 가족과 친척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며 많은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사기꾼들이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믿을 수 없는 제품을 팔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식품을 구입해서 건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에서 검증된 치료만 받았고 평소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특별한 식품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원동력이 결국 질병을 극복하거나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경우 항암 치료는 수술을 받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선항암 치료라는 방식으로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몇 차례 항암제를 투여받았고 그 후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전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암 치료는 결국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항암제는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가스 공격으로 죽은 군인들의 부검을 통해 발견된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군인들의 골수가 파괴된 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아 항암제를 개발했죠. 그래서 최초의 항암제는 바로 독가스를 변형시킨 나이트로젠 머스타드였습니다. 이 약물은 암세포를 타겟으로 삼지만 동시에 정상세포도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빠지거나 구토가 발생하는 등의 증상은 필연적인 부작용으로 그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등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부작용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특별한 치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넘었고 그때 한 10시간 이상 걸릴 거라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수술은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수술 후 방광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치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완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암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몸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다시 활동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2019년부터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거주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동백동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지쳐서 그 길을 다 돌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의 다 돌고
심지어 한 바퀴를 더 돌고 싶을 정도로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체력이 회복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꽤 건강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서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즈음에 그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10년만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제 인생이 훨씬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고민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일이므로 건강할 때부터 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건강할 때 나누는 것은 대부분 불편해하지만 나중에 병에 걸리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그런 얘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아무리 필요한 이야기라도 암 환자에게 지금 죽으라는 얘기냐? 는 반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